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74, 남편과 함께 반백년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50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배신과 진실, 그리고 노년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 박영식, 그 사람의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의 일입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정적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부엌도 조용했고 안방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구두, 거실 테이블 위 안경, 화장실 세면대의 칫솔, 책상 위 돋보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한수와 며느리 서은이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며칠 모셔드릴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가라. 저는 그들을 보내고 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슬픔은 온전히 나만의 몫이어야 했으니까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거실벽에 걸린 흑백 결혼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와 저의 모습. 24살의 신부와 26살의 신랑. 그때는 미래가 이렇게 길 줄 몰랐고 함께한 시간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남편 박영식은 물처럼 차분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불같고 목소리가 컸죠. 성격이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싸우면서도 붙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망연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옷을 정리해야 했고 서류를 정리해야 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안방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의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옷 냄새, 책 냄새, 비누 냄새가 뒤섞여 기억 속 향수를 불러왔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양복, 셔츠, 스웨터, 바지들.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정리정돈에 엄격한 사람이었거든요. 옷장 한쪽에는 등산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배낭을 메고 산으로 향했죠. 그러다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올리브색 등산 잠바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끼던 잠바였습니다. 29살 때 처음 샀다고 했으니 거의 45년을 입은 옷이었습니다. 잠바를 꺼내 들었을 때 안주머니가 유난히 두툼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늘 중요한 물건을 안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있나 싶어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작고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꺼내보니 새빨간 립스틱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한 색, 금빛 케이스에 담긴 고급 립스틱. 저는 평생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화장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의 잠바 주머니에 립스틱이 들어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은.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듯 울던 그녀의 얼굴.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늘 발라져 있던 빨간 립스틱.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서 이런 물건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립스틱이 남편의 잠바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고 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립스틱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립스틱이 주는 의미를 곱씹으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혹시 남편과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한수와 며느리 서은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들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립스틱을 발견한 후부터 그들의 살가움이 거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서은의 붉은 입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괜찮다. 너희도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도 해야 하고 집도 돌봐야 하지 않니? 그들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으로 일그러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무슨 걱정이니? 어머니는 강하셔.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립스틱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금빛 케이스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불륜의 증거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과 며느리 그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그날 밤을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바로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서재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저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늘 깨끗하게 정리된 서재, 책장과 책상, 서랍들. 저는 철저히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영수증, 볼펜, 가계부, 오래된 편지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벽에 걸린 그림에 머물렀습니다. 산수와 한 점. 남편이 좋아하던 그림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결벽증에 가까운 정리광이었지만 그림이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절대 그림을 이렇게 비뚤어지게 두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림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 작은 구멍이 보였습니다. 아니, 구멍이 아니라 작은 금고였습니다. 구식 열쇠 금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이 금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비밀 금고가 있었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서재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책장 뒤 화분 밑까지. 하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한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갈게요. 괜찮다, 오지 마라. 혼자 있고 싶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열쇠를 못 찾겠다면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저는 오래된 열쇠 가게에 전화를 걸었고 금고 수리공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1시간 후 금고는 열렸습니다. 금고 속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통장 몇 개, 집문서, 그리고 그 밑바닥에 누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을 때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인 고한수.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8천만 원. 날짜는 작년 3월. 아들이 빚을 졌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명함이었습니다. 민금기획. 개인 신상조사, 기업조사, 흥신소. 전화번호와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흥신소를 고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조사 대상 차서은 며느리.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서은의 사진, 그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의 신상 정보. 이름은 정태윤, 직업은 사채업자. 며느리는 제 아들과 결혼해 있으면서 사채업자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며느리 서은은 아들 한수의 이름으로 남편, 즉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아들의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 정태윤에게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아들 한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남편의 재산을 빼돌려 애인과 함께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진도 수십 장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정태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 제주도 리조트에 함께 간 모습까지.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립스틱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립스틱은 며느리가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남긴 흔적이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며느리를 의심하며 증거로 챙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흘린 눈물, 그 눈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 아니면 더 이상 돈을 빼낼 수 없게 된 아쉬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흥신소 대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며느리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으며 아드님께는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조만간 며느리와 대면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배신을,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혹시 며느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나빠진 건 아닐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다음 날, 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 대표님이십니까? 저는 박영식 씨의 아내입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한 커피숍에서 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으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영식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 대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 남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조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조사 결과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정태윤과 만나고 있었고 결혼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알리면 아들이 무너질 것 같아 혼자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 대표님, 제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민 대표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대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만나려던 날이 언제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으셨는데 그 전날 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남편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민 대표는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게 맡기신 겁니다. 부인께서 찾아오시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해.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을 지켜줘. 서은이의 진실을 밝히고 한수를 그 여자에게서 떼어놔줘.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알고 있지? 50년이 짧았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당신 혼자 남은 삶을 살아야 해.
강하게, 지혜롭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사랑해, 경자야. 영원히.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 대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커피숍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보고서,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남편의 편지. 이제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고 아들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74세의 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한수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서은이가 어머니 모시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마.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저녁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며느리 앞에서 모든 증거를 펼쳐놓고 그녀의 반응을 보기로. 다음 날 저녁 저는 가방에 모든 서류를 챙겨 넣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붉은 입술에 환한 미소. 그 미소가 이제는 가짜로 보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식사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 둘 다 앉아라.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수야, 이것 좀 봐라. 저는 차용증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다. 8천만 원. 작년 3월에 내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돈 빌린 적 없어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아, 너는 알고 있니?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사보고서, 사진들,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야, 내 아내는 지난 1년 동안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한테서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어. 그 돈으로 애인이랑 부동산 투기를 했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 너는 아무것도 몰랐지. 아들이 사진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 손을 떨며 사진을 보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은아,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다.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며느리 차서은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 정태윤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아들 한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수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야. 너를 지키는 것.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계획한 사기였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빼돌린 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마쳤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깊지만 시간이 약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부재가 조금 덜 아픕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켰으니까요. 74세의 나이에 저는 제가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남편 잠바 속 붉은 립스틱,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증거이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진실을 찾을 용기를 준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것이 김경자, 74세 여자의 이야기입니다.